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아빠를, 아빠를 때리지 마세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신사동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 낡은 가로등 불빛이 겨우 어둠을 밀어내는 그곳에서 한 여자의 절박한 비명이 정적을 찢었다. 화려한 대로변의 네온 사인은 이곳까지 닿지 못했고, 늦은 시간 문을 닫은 식당들의 음식물 쓰레기 냄새만이 축축한 밤 공기에 섞여 맴돌았다. 모든 것이 쓰러지고 잠들기 시작하는 시간. 그 비명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검은색 비닐봉지를 든 한 노인이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이름은 김철민. 나이 67.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고 빛바랜 암녹색 등산 재킷에 무릎이 조금 튀어나온 등산 바지 차림이었다.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듯 편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는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우유 한 팩과 두부 한 모가 들어있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이 오래된 동네. 그는 이런 종류의 소란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그저 못 들은 척 반대편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남자의 거친 욕설과 함께 퍽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다시 한번 들려왔다. 김철민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조금 더 굽어 보였다. 그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이 간신히 비추는 좁은 골목 안쪽. 작은 국밥집의 뒷문 앞에서 3명의 남자가 한 중년 남자와 그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중년 남자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작은 박간의 순대국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다. 사장님, 내가 좋게 말할 때가 지났다고 했을 텐데. 목에 뱀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가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다. 그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듯했다. 그의 눈은 탐욕과 경멸로 번들거렸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원금이 얼만지는 알고 있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돈 어딨어? 한 번만.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가게를 내놓으려고. 박 사장이 빌듯이 말했지만 문신 남자는 그의 말을 가로챘다. 개소리, 돼지국밥 팔아서 돼지만큼 빚만 늘렸어. 넌 장사할 머리가 아니야. 그는 옆에 있던 마른 체구의 남자에게 눈짓했다. 마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툭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다. 형님, 저 영감 다리라도 부러뜨려야 반성할까요? 아니요, 제발. 저희가 꼭 갚을게요. 아빠를 때리지 마세요. 박 사장의 딸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를 감싸 안았다. 20 남짓 대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모습에 문신 남자의 시선이 고정됐다. 그는 음탕한 미소를 지으며 박 사장의 딸에게 다가갔다. 오, 효녀 납셨네. 넌 꽤 쓸만하게 생겼다. 아비 빚 대신해서 네가 몸으로 갚는 건 어때? 응. 문신 남자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그만해. 박 사장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문신 남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내 딸에겐 손대지 마. 그 저항은 무의미했다. 이 늙은이가 문신 남자는 분노에 차 박 사장의 복부를 발로 거세게 걷어찼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박 사장이 옆으로 쓰러져 고통스럽게 기침했다. 김철민은 이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가늘게 뜬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을 만지작거렸다. 이바이셜. 평범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경찰을 불러야 했다. 그것이 이 사회의 규칙이고 그가 은퇴 후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소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피, 고통,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지독한 책임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세 명의 남자를 빠르게 훑었다. 전문적인 시선이었다. 우두머리 격인 문신 남자는 덩치만 컸지 하체가 불안정했다. 힘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양아치. 야구방망이를 든 마른 녀석은 무기를 장난감처럼 쥐고 있었다. 무게중심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자세. 입구를 막아선 덩치 큰 녀석은 그저 근육만 많은 벽에 불과했다. 전부 아마추어였다. 김철민은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가장 가까운 녀석까지 10m, 우두머리까지 12m. 조명은 어둡고 바닥은 고르지 못했다. 자산인 여대생을 보호하면서 저 세 명을 무력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그때의 일이다. 지금의 자신은 그저 늙은 등산객, 김철민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늙은이, 문신 남자가 다시 박 사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다. 철석 살과 뼈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박 사장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여자의 비명이 다시 터졌다. 김철민의 엄지손가락이 1버튼 위에서 멈췄다. 지금이다. 신고해야 한다. 바로 그때였다. 그가 폴더폰을 귀에 가져가려던 찰나. 야구 방망이를 든 마른 남자의 날카로운 눈이 골목 어귀의 어둠을 정확히 꿰뚫었다. 잠깐, 형님. 문신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왜 지랄이야? 저기, 누가 보고 있습니다.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 낡은 등산 재킷을 입고 편의점 비닐봉지를 든 채 그저 평범하게 서 있는 한 노인의 실루엣. 김철민은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화를 걸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문신 남자가 씩 웃었다. 이건 또 뭐야? 동네 순찰 도는 노인네 아니면 구경꾼 놈들이 박 사장 부녀를 잠시 잊고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눈빛으로 김철민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세 남자가 천천히 김철민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실루엣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처럼 위협적이었다. 덩치 큰 문신 남자가 맨 앞에 섰고 야구 방망이를 든 마른 녀석과 다른 덩치 하나가 양옆을 막아서듯 에워쌌다. 그들은 김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이게 뭐야? 웬 꼬부랑 할배가. 마른 녀석이 야구방망이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다. 할아버지, 길 잃었어요. 여긴 노인정 셔틀버스가 안 다니는데. 그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좁은 골목을 채웠다. 박 사장과 그의 딸은 숨을 죽인 채 이 새로운 희생양일지도 모르는 노인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문신 남자는 김철민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역한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노인의 손에 들린 편의점 비닐봉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두부랑 우유 저녁상 차리러 가시나 봐.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늙은이 저녁상 구경할 시간이 없거든. 김철민은 112가 적힌 화면이 켜진 폴더폰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신고는 이미 늦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시선은 문신 남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저 덤덤하게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상대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나이 탓에 갈라지고 탁한 힘없는 목소리였다. 젊은이들. 그쯤 하게 순간 골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세 명의 건달들은 물론 맞아서 신음하던 박 사장마저도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저 노인이 이 상황에서 명령을 한 것인가? 뭐라고 문신 남자가 되물었다. 괴롭히는 건 거기까지 하라고 했네. 약한 사람들 쥐어짜서 먹고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 아가씨한테 손대려던 건 선을 넘었어. 김철민은 여전히 비닐봉지를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평온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 크하하. 그는 배를 잡고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야, 들었냐? 이 할배가 지금 우리한테 설교하신다. 선을 넘었대. 하하. 다른 두 녀석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미쳤네. 미쳤어. 늙으면 죽어야 한다더니. 요즘 노인네들은 겁도 없어. 마른 녀석이 방망이를 어깨에 메고 조롱했다. 할아버지, 영웅놀이 하고 싶으세요? 여기는 영화 촬영장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진짜로 뼈도 못 추린다고요. 웃음이 잦아들자 문신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박 사장 부녀를 완전히 등지고 김철민에게 한 걸음 더 바싹 다가섰다. 그는 김철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몸집은 2배는 되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로 노인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영감.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지금 네가 얼마나 족같은 상황에 끼어든 건지 알아. 내까짓 게 뭔데 우리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김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문신 남자를 더욱 자극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더니 필터 하나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김철민의 얼굴에 그대로 내뿜었다. 매캐한 연기가 노인의 얼굴을 감쌌지만 김철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기침 한 번 하지 않았다. 그저 연기 사이로 보이는 문신 남자의 눈을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어쭈 이 늙은이가 눈을 안 까네. 문신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는 방금 불을 붙인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그것을 김철민의 낡은 등산 재킷 가슴팍에 가져다 댔다. 치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나일론 섬유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김철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재킷에 작은 구멍이 뚫리든 말든 그는 관심 없다는 태도였다. 이 극단적인 무반응은 문신 남자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시발. 문신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담배를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중한 몸을 이용해 김철민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늙은이면 늙은이답게 되지기 싫으면 꺼지라고 귀쳐먹었어. 그의 의도는 노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건장한 성인 남성. 그것도 100kg이 넘는 덩치가 온 힘을 다해 민 것은 아니었지만 70을 바라보는 노인을 비틀거리게 하기엔 차고 넘치는 힘이었다. 그러나 김철민은 밀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폭풍우 속의 늙은 소나무처럼 그 자리에 뿌리 박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문신 남자의 손이 닿은 어깨는 아주 미세하게 뒤로 밀렸다가 즉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오히려 단단한 바위를 밀어붙인 듯한 반동에 문신 남자 자신이 살짝 휘청거렸다. 뭐야? 문신 남자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밀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솜이 잔뜩 들어간 낡은 등산 재킷, 그 안의 어깨는 뼈와 가죽뿐인 노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견고함과 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살이 아니라 마치 강철로 주조된 덩어리를 미는 듯한 감각이었다. 골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낄낄대던 두 녀석의 웃음소리도 박 사장의 딸이 내지르던 비명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은 오직 두 사람.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낸 젊은 폭력과 그 폭력을 묵묵히 받아내는 늙고 고요한 침묵 사이에만 흐르는 듯했다. 문신 남자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그 기묘하고 단단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김철민을 노려보았다. 노인의 눈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그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 늙은이가 당황스러움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 그리고 저 알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본능적인 위기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주먹을 움켜쥐었다. 노인의 멱살이라도 잡아내던지려는 심산이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문신 남자가 다시 한번 거칠게 손을 뻗어 김철민의 멱살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문신 남자의 포효와 함께 그의 거대하고 두꺼운 손이 김철민의 멱살을 향해 맹렬하게 날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100kg이 넘는 체중에서 나오는 완력과 자신의 권위가 늙은 노인에게 무시당했다는 모욕감이 실린 상대를 뿌리째 뽑아내던지기 위한 폭력이었다. 그는 이 노인의 뼈 한두 개를 부러뜨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 손이 낡은 등산 재킷의 옷깃에 닿기 직전 링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김철민의 눈. 아까까지 그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노인의 희미하고 탁했던 그 눈빛이 아니었다. 그 희미한 막이 걷히자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단련되고 재련된 강철의 빛이 드러났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외과 의사의 메스 끝처럼 혹은 수천 미터 밖의 목표물을 조준하는 저격수의 스코프처럼 지극히 차갑고 분석적인 집중이었다. 골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니, 공기 중의 모든 분자가 김철민이라는 단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수축하는 듯했다. 문신 남자의 손은 분명히 빨랐다. 하지만 김철민의 손은 빠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편의점 봉투를 들지 않은 김철민의 왼손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문신 남자의 두꺼운 손목을 향해 솟아올랐다. 아니,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뻗었을 뿐이다. 문신 남자의 손이 김철민의 멱살을 잡으려던 그 궤도, 그가 힘을 싣기 위해 팔꿈치를 접었던 그 미세한 각도를 정확히 가로채며 노인의 주름진 손이 그의 손목을 감쌌다. 흑! 문신 남자의 입에서 의도치 않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느낀 것은 통증이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쇠로 만든 바이스 브이스가 자신의 손목을 물어뜯는 듯한 믿을 수 없는 악력. 뼈와 가죽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노인의 손가락들이 그의 손목뼈와 힘줄 사이에 가장 취약한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문신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의 손목은 거대한 바위의 용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힘을 줄수록 노인의 손가락은 그의 뼈를 더욱 깊숙이 짓눌렀다. 100kg의 체중을 실어 휘두르려던 모든 운동 에너지가 그 작은 한 점에 막혀 오갈 곳을 잃고 역류했다. 이 문신 남자가 당황하여 무어라 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빠각. 소리는 크지 않았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릴 때 나는 소리, 혹은 단단한 호두 껍데기가 깨지는 소리. 건조하고 명료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소리였다. 김철민은 그 어떤 과격한 동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신 남자의 손목을 잡은 자신의 손을 아주 살짝 경제적인 각도로 비틀었을 뿐이다. 그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인체의 구조와 한계를 연구한 자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기술이었다. 문신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숙여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목, 분명히 자신의 팔에 붙어 있어야 할 그것이 마치 고무 인형처럼 불가능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손등이 자신의 팔뚝을 향해 거의 맞닿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우나, 투, 아토, 그리고 골목 전체를 뒤흔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다. 문신 남자는 자신의 팔을 붙잡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니, 무릎으로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지며 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뇌가 상황을 인지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듯했다. 그는 꺾인 손목을 차마 잡지도 못하고 반대편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위액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헉, 헉. 그 폭풍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방금 전까지 사자처럼 포효하던 남자는 이제 덫에 걸린 짐승처럼 바닥을 기며 고통스러운 숨소리만 내뱉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문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함께 있던 두 명의 건달들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야구 방망이를 들었던 마른 녀석은 형님을 돕기 위해 방망이를 치켜들었던 그 자세 그대로 화석이 되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철민과 바닥에서 구르는 문신 남자를 번갈아 오갔다. 입구 쪽을 막아섰던 또 다른 덩치 역시 한 걸음 내디디려던 발을 허공에 든 채로 얼어붙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노인이 손을 뻗었다. 형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뿐이었다. 그 사이의 과정은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해서 그들의 뇌가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어떻게 저 늙은이가 우리 형님을 저렇게, 박 사장과 그의 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던 순간 자신들을 구해준 것은 경찰도 건장한 청년도 아닌
방금 편의점에서 두부를 사오던 무릎 나온 등산복 차림의 늙은 노인이었다. 딸의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박 사장은 자신이 맞은 뺨의 고통마저 잊은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응시했다. 골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문신 남자의 처절한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김철민은 바닥에서 구르는 남자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까까지 한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비닐봉지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안슬, 두부와 우유가 담긴 봉투가 내는 가벼운 소리가 이 살벌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낡은 재킷에서 담배 연기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식한 듯 문신 남자가 담배로 지졌던 가슴 부분을 손으로 툭툭 털어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마치 아끼는 옷에 얼룩이 묻은 것을 불쾌해하는 듯한 지극히 일상적인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굳어있는 나머지 2명의 건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김철민이 입을 열었다. 선을 넘었다고.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선을 넘었다고. 김철민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지옥의 판관이 내리는 선고처럼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의 격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모든 감정이 배제된 사실의 통보만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은 얼어붙어 있던 2명의 건달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다. 바닥에서 손목이 꺾인 채 신음하는 우두머리의 처참한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가 아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광기를 심어주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극도의 공포는 종종 무모한 분노로 폭발하기 마련이다. 1. 이 씨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던 말은 녀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저 영감탱이가 우리 형님을. 그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의 왕이, 그들의 힘이 저 볼품없는 노인에게 단 일격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세계도 무너지는 것이었다. 죽여, 저 새끼 죽여버려. 마른 녀석이 야구 방망이를 고쳐 쥐고 김철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방망이를 투수가 공을 던지듯 뒤로 크게 뺐다가 김철민의 머리를 박살낼 기세로 휘둘렀다. 공기를 가르는 휘익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입구를 막고 있던 또 다른 덩치 녀석도 주머니에서 다급하게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찰칵하는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접이식 나이프였다. 뒤져라. 늙은이야. 덩치 녀석도 칼을 쥔 채 측면에서 김철민의 복부를 향해 돌진했다. 정면에서는 뼈를 부술 듯한 야구 방망이가, 측면에서는 살을 찢을 듯한 칼날이 완벽한 협공처럼 노인을 덮쳤다. 박 사장의 딸이 공포에 질려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피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는 야구 방망이를 향해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모든 물리학적 계산을 무너뜨리는 신의 한 수였다. 김철민은 상체를 숙였다. 야구 방망이가 그의 머리 위를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갔다. 방망이를 든 마른 녀석은 자신의 전력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할 틈도 없었다.
방망이의 궤적이 정점을 찍고 지나가는 순간 상체를 숙였던 김철민이 스프링처럼 솟아올랐다. 그의 오른쪽 팔꿈치가 마치 강철로 벼려낸 송곳처럼 정확하게 마른 녀석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퍽 둔탁하고도 깊숙한 소리. 인체의 모든 신경이 밀집된 급소. 태양신경총에 가해진 충격은 녀석의 폐에서 모든 공기를 강제로 짜냈다. 헉. 마른 녀석의 눈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집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뇌로 가는 산소가 차단되고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야구 방망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렸다. 탕그랑 방망이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녀석이 고통으로 허리를 C자로 굽히는 바로 그 찰나 김철민의 손날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것은 무자비한 절단이었다. 그의 손날이 허리를 숙인 녀석의 목덜미, 경추와 두개골이 만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알마스. 이번에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중추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기절의 소리였다. 마른 녀석은 억소리 한 번 못 내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2초 만에 벌어졌다. 그리고 그 2초는 칼을 들고 측면에서 달려들던 덩치 녀석이 김철민에게 도달하기에 딱 충분한 시간이었다. 으아, 덩치 녀석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지만 이미 달려오던 속도를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칼을 든 손을 김철민의 옆구리를 향해 마구잡이로 찔러 넣었다. 김철민은 방금 전 마른 녀석을 쓰러뜨린 그 자세에서 마치 부드러운 물이 흐르듯 몸을 회전했다. 그는 덩치 녀석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자신의 몸을 녀석의 안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는 칼을 쥔 녀석의 손목을 노렸다. 그의 왼손이 마치 채찍의 끝처럼 덩치 녀석의 손목 안쪽을 강하게 후려쳤다. 이번에도 급소였다. 손목의 수많은 신경, 다발이 밀집된 곳.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덩치 녀석의 손아귀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아악, 접이식 나이프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가 팅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다. 덩치 녀석은 무기를 잃어버린 것과 손목의 격통에 잠시 동작을 멈췄다. 그 5초의 멈춤. 그것은 김철민에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김철민은 회전했던 몸의 원심력을 그대로 실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화려한 발차기가 아니었다. 그저 무릎을 접었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펴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옆차기였다. 그리고 그 발의 뒤꿈치가 향한 곳은 덩치 녀석의 무릎이었다. 빠각. 이번에야말로 진짜였다. 3장에서 들렸던 문신 남자의 손목뼈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굳고 단단한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였다. 인체의 관절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역방향으로 꺾이는 소리. 문신 남자의 비명을 능가하는 고통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다. 덩치 녀석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더 이상 다리라고 부를 수 없는 기괴한 각도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다리를 붙잡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김철민은 숨을 고르지도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의 호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낡은 등산 재킷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침 체조라도 마친 사람처럼 담담하게 서 있었다. 정적, 다시 한번 골목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니,
정적이 아니었다. 손목이 부러진 우두머리에 흐윽, 흐윽 하는 신음소리, 무릎 관절이 박살난 덩치에 끄아악, 으흑 하는 울부짖음 소리. 그 두 개의 비명이 어우러져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의식을 잃은 마른 여성만이 유일하게 조용했다. 총 시간 15초. 3명의 건장한 성인 남성. 그중 하나는 야구 방망이를, 다른 하나는 칼을 들고 있었다. 그 3명이 70을 바라보는 노인 한 명에게 완벽하게 진압당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오란 한투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일방적인 무력화였고 압도적인 해체였다. 김철민은 바닥에 널브러진 3개의 쓰레기를 차가운 눈으로 잠시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아까 내려놓았던 자신의 편의점 비닐봉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허리를 숙여 봉지를 집어들었다. 혹시나 두부가 깨지지 않았는지 봉지 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의 등 뒤에서 박 사장과 그의 딸은 이 모든 광경을 마치 초현실적인 악몽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경악,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악마들이 눈앞에 저 노인에 의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김철민은 두부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그는 이번에는 112가 아니었다. 그는 주소록에서 익숙한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르, 뚜루르. 수고하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동네 노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천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온 자의 낮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한 무게감과 권위를 지닌 목소리였다. 나다. 김철민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세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한 놈은 손목이 꺾인 채 고통에 찬 거품을 물고 있었고 다른 놈은 무릎이 박살난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으며 마지막 놈은 목덜미를 가격당해 미동조차 없었다. 박 사장과 그의 딸은 이 지옥도 같은 광경의 중심에 선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다. 김철민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방금 전 건달들에게 경고하던 갈라진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해온 자의 목소리.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오직 목적과 권위만이 강철처럼 남아있는 낮고도 날카로운 지휘관의 음성이었다. 강 비서관인가? 그가 덤덤하게 물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마도 이 시간에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당황한 듯했다. 네, 회장님 아니. 김 선생님,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무슨 일이시? 됐고. 김철민은 상대의 반가움 섞인 인사를 단칼에 잘랐다. 처리할 일이 생겼네. 지금 내 위치. 자네 휴대폰에 뜰 걸세. 신사동 XX번길. 박간의 순대국밥 뒷골목이야. 그는 바닥의 건달들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사채업자 놈들일세. 새놈, 폭행, 협박, 불법 채권 추심 현장. 방금 전부 제압했네.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제압이라니요, 선생님. 혹시 다치신? 난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닐세. 김철민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지금 즉시 경찰청 보안국장
이리로 오라고 하게. 이번에는 정적이 더 길었다. 경찰청 보안국장, 일개 파출소 순경이나 형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치안 정보와 방첩, 대테러 업무까지 총괄하는 경찰 조직 내 최고위직 중 하나였다. 그런 임무를 이 늦은 밤 강남의 더러운 뒷골목으로 오라고 명령한 것이다. 보안국장, 말씀이십니까? 김영수 국장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래, 김영수 국장 본인 말일세. 그 친구 아직도 아침마다 남산 2바퀴씩 뛰나? 김철민이 무심하게 물었다. 좋아. 그 친구에게 정확히 전하게. 강철의 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철의 손, 강철의 손. 그 세 단어가 김철민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골목 안의 공기는 문자 그대로 얼어붙었다. 박 사장 부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 노인이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연관된 별명일 것이라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한 사람,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문신 남자는 그 단어를 알아들었다. 철의 손.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한 창백한 질겁,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부러진 손목의 통증조차 잊었다. 강철의 손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속한 어둠의 세계에서 전설처럼 혹은 악몽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청와대 경호실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수십 년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키며 모든 위협을 지워버린 한 남자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 이름이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강철의 손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이 낡은 등산복 차림의 노인이라고. 안 돼. 말도 안 돼. 문신 남자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러진 손목으로 바닥을 짚으며 어떻게든 이 노인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부러진 뼈가 시멘트 바닥에 쓸리며 살을 찢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지금 그가 느끼는 영혼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몰라 뵙고. 그는 더 이상 건달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죄수였다. 김철민은 바닥에서 벌벌 떠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수화기에 대고 지시를 이어갔다. 그래. 그리고 이놈들 배후에 있는 조직 전부 싹을 뽑아야겠네. 이런 쓰레기들이 다시는 이 동네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굳어있는 박 사장과 그의 딸을 바라보았다. 박 사장이라고. 이 국밥집 주인이네. 이분들. 그리고 따님. 지금부터 완벽한 신변 보호가 필요할 걸세. 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게.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김철민은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딸깍. 낡은 폴더폰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는 아까 내려놓았던 자신의 편의점 비닐봉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봉지 안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두부가 한쪽으로 쏠린 것을 바로잡았다.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동작이
바닥에 뒹구는 3명의 건달과 그들을 지켜보는 박 사장 부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이고 기괴한 장면으로 비쳤다. 김철민은 박 사장 부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처음에 그 동네 노인처럼 희미해져 아니, 그렇지 않았다. 강철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 밑에 자리한 심연의 깊이는 여전했다. 박 사장님, 그가 입을 열었다. 괜찮으십니까? 박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설 뻔했다. 아니, 그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다친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려 했다. 너, 아니, 선생님. 그, 그게, 대,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함, 공포, 경외심이 뒤섞여 목구멍을 틀어막았다. 그의 딸 역시 울음은 그쳤지만 넋이 나간 사람처럼 김철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어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저분, 누구셔? 박 사장은 그저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김철민이 그 속삭임을 들었다. 그는 낡은 등산 재킷의 먼지를 한 번 더 털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이웃입니다. 이웃. 그 평범한 단어가 지금 이 순간만큼 무겁고 또 든든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도시의 소음에 묻혀있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위잉. 단순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낮고 조직적이며 위압적인 소리였다. 수십 대의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기를 가르는 소리,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골목의 양쪽 입구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한 전조등 불빛들이 어둠을 찢고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굉음과 함께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과 경찰차가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위잉, 끼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좁은 골목의 양쪽 입구는 순식간에 검은색 세단과 경찰차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경광등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아졌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잘 훈련된 구둣발 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어지럽게 내디뎠다. 현장 통제, 민간인 접근 금지 A팀, 골목 좌측 확보 B팀, 우측 잘 빠진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귀에 이니어를 꽂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과 눈빛에는 일선 형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로 훈련된 엘리트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 사이로 경찰 제복 어깨에 달린 무거운 계급장이 유난히 빛나는 한 중년 남자가 다급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현장의 참혹한 광경, 여기저기 쓰러져 신음하는 건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박 사장 부녀를 잠시 훑어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한 곳에 고정되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낡은 등산 재킷에 담뱃방 자국이 난 채 덤덤히 서 있는 노인. 김철민. 헉. 헉. 중년 남자는 넥타이를 살짝 풀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김철민을 향해 달려왔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국장 김영수였다. 국내 대테러 및 핵심 방첩 임무를 총괄하는 경찰 내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김영수 국장은 김철민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떨리는 어깨는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 정장 차림의 요원들, 그리고 박 사장 부녀가 경악하는 가운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허리를 굽혔다. 90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직각 인사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혹은 제자가 스승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경애, 김 선생님 송구합니다. 오시는 길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국장의 목소리는 골목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초래한 부하들에 대한 분노와 눈앞의 노인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 사장과 그에 따른 입을 다물지 못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구름 위의 존재 같은 사람이 방금 자신들을 구해준 동네 노인에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김철민.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냥 이웃이 아니었다. 그는 은퇴한 노인도 아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결코 불리지 않는 수많은 칭호가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 청와대 와다의 마지막 수문장이었다. 3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20년 넘게 대통령 경호실의 그림자 분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 공식 직함은 경호처장 직속 특수임무팀장이었지만 내부에서 그는 오직 하나의 별명으로만 불렸다. 강철의 손, 강철의 손. 그 별명은 단순히 그가 가진 무력 때문에 붙은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의 전투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화려한 무술이 아닌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하고 제거하는 데 특화된 실전, CQC 근접 전투의 창시자 격이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의 단련을 통해 뼈와 힘줄 자체가 하나의 냉병기 렁핑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그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는 그 어떤 정권의 입맛에도 그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원칙과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임무는 대통령의 신변이었고 그 임무를 방해하는 것은 그 누구든 설령 여당의 실세라 할지라도 그의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권력에 물들지 않은 강철이었다. 20년 전 그의 전설을 완성시킨 국빈 만찬장 암살 미수 사건은 아직도 정보기관 요원들 사이에서 교본처럼 회자된다. 국빈 초청 만찬이 한창이던 청와대 영빈관, 외교 사절단의 일원으로 위장한 테러범 한 명이 당대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모두 뚫고 대통령을 향해 불과 5m 거리까지 접근했다. 그가 품속에서 비금속성 세라믹 나이프를 꺼내 대통령을 향해 돌진하던 그 찰나, 당시 경호 이선에 서 있던 김철민은 총을 뽑을 시간조차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몸을 날렸다.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대통령을 완벽하게 가로막는 동시에 테러범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3번의 간결한 동작이 이어졌다. 테러범의 손목, 팔꿈치, 그리고 어깨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여 파괴되었다. 비명 소리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못했다. 이 모든 일이 5초 만에 일어났다. 총성도 소란도 없었다. 만찬은 중단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하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몰랐다. 김철민은 그저 손 하나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노린 테러를 조용히 지워버렸다. 그날 이후
강철의 손은 단순한 별명이 아닌 청와대 경호실의 절대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런 그가 3년 전 마지막으로 모시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홀연히 사라졌다. 정계 입문, 국정원 고문, 대기업 감사직, 수많은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수십 년간 짊어졌던 피와 권력의 무게에 지쳐 있었다. 그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들끓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고 싶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낡은 동네, 신사동의 구석진 골목이었다. 아무도 전직 경호실의 전설이 이곳에 숨어 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곳. 그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백발의 머리를 굳이 염색하지도 않은 채 그저 김씨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임무이자 그가 선택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그 위장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박 사장 딸의 절규를 듣는 순간, 문신 남자가 무력한 가장의 뺨을 내리치는 순간, 그리고 자신에게 담배를 지지며 노인이라고 경멸하던 그 순간, 강철의 손은 잠에서 깨어났다. 일어나게, 김 국장. 김철민이 90도로 숙인 김영수 국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나한테 고개 숙일 일이 아닐세. 김 국장이 허리를 펴자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 이곳은 제 관할입니다. 이런, 됐네. 김철민이 그의 말을 끊었다. 뒷골목 쓰레기 청소하는 게 자네 본업은 아니지 않나. 이놈들 배우나 제대로 파헤치게. 그는 시선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건달들을 가리켰다. 요원들이 이미 그들을 거칠게 제압하고 있었다. 특히 무릎이 박살난 녀석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김철민은 그 아수라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편의점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조용한 노후는 오늘 밤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일어나게, 김 국장. 김철민이 90도로 숙인 김영수 국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나한테 고개 숙일 일이 아닐세. 김영수 국장이 급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강철의 손이라 불린 전설적인 인물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그것도 이런 더러운 뒷골목 폭력배들에게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죄책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 이곳은 제 관할입니다. 이런, 됐네. 김철민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뒷골목 쓰레기 청소하는 게 자네 본업은 아니지 않나. 그는 턱짓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건달을 가리켰다. 검은 정장의 요원들이 이미 그들을 거칠게 제압하여 결박하고 있었다. 김 국장은 그제야 자신의 본분을 깨달은 듯 돌아서서 요원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철민 앞에서 보이던 공손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의 수장이 내뿜는 얼음장 같은 명령이었다. 뭐 하고 있나? 저놈들 당장 연행해. 1팀은 저기 무릎 박살난 놈 응급처치 후 이송 준비하고 2팀은 저기 뻗은 놈 확인해. 3팀. 현장 증거 확보. 국장님 한 요원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이미 관할서 순찰차가 접근 중입니다. 돌려보내. 김 국장이 일갈했다. 여기는 지금부터 경찰청 보안국 직할 통제구역이다. 외부 인원. 그게 누구든 절대 접근 금지시켜. 그리고
특수수사과 전원 비상 소집해.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국가안보 사안에 준해서 처리한다. 국가안보 사안. 그 단어가 나오자마지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단순한 사채업자 행패로 보지 않았다. 강철의 손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의 무게를 상상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건달들의 얼굴은 이제 공포를 넘어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특히 손목이 부러진 우두머리는 국가 안보라는 말을 듣자마자 고통도 있고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바닥에 찍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분이 강철의 손이신 줄은. 으악. 그의 비명은 무릎이 박살난 덩치의 울부짖음과 뒤섞였다. 하지만 검은 정장의 요원들은 그들의 애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계처럼 움직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부러진 팔다리를 거칠게 고정시킨 뒤 들것에 실어 옮겼다. 마치 인간이 아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이 모든 아수라장 속에서 김철민은 그들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박 사장 부녀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두부와 우유가 담긴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 사장은 노인이 다가오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다 무너진 다리 때문에 휘청거렸다. 그의 딸이 아버지를 부축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감사의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경외이자 공포였다. 방금 전까지 동네 노인이었던 이웃이 사실은 나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생님. 아니, 어르신. 저희 때문에. 박 사장이 더듬거리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 했었다. 김영수 국장이 그 광경을 보고 즉시 자신의 보좌관에게 눈짓했다. 뭐 하나 저 두 분. 지금 즉시 우리 측 특수 경호 대상으로 전환한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 당장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최고 등급으로 적용해. 두 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 전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보좌관이 즉시 2명의 요원과 함께 박 사장 부녀에게 다가갔다. 박 사장님, 그리고 따님, 지금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병원 진료와 안가, 안자를. 됐네. 김철민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박 사장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박 사장은 그 손길에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병원에는 가보셔야겠어. 뺨이 많이 부었군. 김철민의 목소리는 다시 아까의 그 평범한 동네 노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 목소리를 평범하게 들을 수 없었다. 이분들은 안가 같은 거 필요 없네. 김철민이 김 국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분들이 필요한 건 내일 아침에도 이 가게 문을 열고 무사히 국밥을 파는 일상일세. 자네가 할 일은 그 일상을 되찾아주는 거야. 뿌리째 뽑으라고 했네. 이 동네에서, 아니,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이런 짓거리 못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김 국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저희는 정말 이 은혜를. 박 사장의 딸이 간신히 입을 열어 울먹였다. 그녀는 눈앞에 이 노인이 동화 속의 은인인지
아니면 현실의 무서운 권력자인지 혼란스러웠다. 김철민은 그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몸을 돌려 골목 입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떠나려 하자 김영수 국장이 다급하게 그를 따랐다. 선생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비서관님께서도 지금 강 비서관에겐 내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전하게. 그리고 자네 차도 필요 없네. 김철민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여기서 걸어가면 5분 거리야. 내 조용한 동네를 너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자네는 하던 일이나 마저 하게. 김철민은 요란하게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원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경외와 공포의 시선을 보내는 모든 사람을 뒤로했다. 그는 그저 낡은 등산 재킷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 넣고 다른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든 채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요란한 소리와 불빛의 중심에서 걸어 나오는 그의 뒷모습, 굽은 등, 느릿한 걸음걸이. 그것은 영락없는 동네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노인이라 부르지 못했다. 김영수 국장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 뒤에서 늦게 도착한 관할서 순찰차 한 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장에 접근하려다 보안국 요원들의 살벌한 제지에 막혀 멈춰 서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정의가 집행되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란한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이 골목을 집어삼켰다. 김영수 국장의 격앙된 명령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검은 정장의 요원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나르고 현장 감식반이 증거를 수집했다. 이 모든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 사장과 그의 딸 박민지는 마치 다른 세상에 고립된 섬처럼 국밥집 뒷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한 여성 요원이 그들 곁을 지키며 안정을 취하려 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낡은 등산, 재킷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철민은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였다. 선생님 댁까지 모시겠습니다. 김 국장이 그를 따르며 외쳤지만 김철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김철민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공포와 충격에 질려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경광등 불빛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는 듯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렸다. 그가 다시 그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가 다가오자 박 사장 부녀를 보호하던 여성 요원과 주변의 모든 요원들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김영수 국장조차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뺨이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진 채 절망에 빠져 있는 한 가장 박 사장에게만 향해 있었다. 박 사장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인이었다.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딸,
민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는 피가 흐르는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간드. 그는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대한민국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 큰 절이었다. 감사합니다. 피와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부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랐던 민지 역시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지의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골목 안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요원들도, 고함을 치던 김 국장도, 이 숙연하고도 절박한 감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철민은 자신의 발 아래에 엎드려 절규하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편의점 봉투를 쥔 손을 반대편으로 옮겨 쥐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오른손, 방금 전까지 담배 연기 냄새를 털어내던 그 평범하고 주름진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박 사장은 흐느끼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김철민은 조금 더 허리를 숙여 자신의 손을 박 사장의 어깨에 가볍게 얹었다. 일어나세요. 사장님. 그 손길에 박 사장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닿은 그 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 3명의 거한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강철의 손. 하지만 지금 자신의 어깨에 닿은 손은 그저 따뜻하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평범한 노동자의 손, 혹은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졌다. 김철민은 박 사장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의 팔을 부축했다. 박 사장은 비틀거리면서도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섰다. 김철민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강철의 빛을 띠지 않았지만 그 깊이는 여전했다. 다시는. 김철민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자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저놈들뿐만 아니라. 그는 골목 입구에서 차에 실려가는 건달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놈들 뒤에 숨어 있는 뿌리까지 전부 뽑아낼 겁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저 멀리서 김영수 국장이 그 말을 확증이라도 하듯 보이지 않는 수화기에 대고 무언가를 격렬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철민의 시선이 박 사장의 어깨 너머 박간의 순대국밥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으로 향했다. 간판의 불은 꺼져 있었고 뒷문의 낡은 나무 판자는 건달들의 발길질에 일부가 부서져 있었다. 사장님은. 김철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순대국밥. 내일도 계속 끓여주셔야지. 일상으로의 초대. 내일도 국밥을 끓이라는 그 평범한 말. 그 말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그 어떤 권력자의 약속보다도 강력한 위로가 되어 박 사장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빚, 독촉과 폭력에 시달리며
내일 해가 뜨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한 가장은 그 말 한마디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딸 민지는 그 모든 광경을 잊을 수 없다는 듯 눈에 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서 벗어나 깊은 경외와 존경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노인을 보았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낡은 등산 재킷, 담배 불에 타서 구멍이 난 가슴팍, 그리고 그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는 두부 한 모와 우유 한 팩이 담긴 편의점, 비닐봉지, 그리고 그녀는 방금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유령처럼 움직이며 뼈를 부수고 대한민국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던 압도적인 존재.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이 극단적인 부조화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지만 그 힘을 두부 한 모처럼 조용히 감싸 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김철민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박 사장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두드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몸을 돌렸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떠나는 길이었다. 그는 요란하게 번쩍이는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 불빛을 뚫고 지나갔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요원들과 경찰들, 그들의 경례와 경외의 시선을 모두 뒤로 한 채 그는 화려한 불빛의 경계를 넘어 다시 골목 어귀에 희미하고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편의점 봉투를 든 노인의 굽은 등이 천천히 사라졌다. 강철의 손은 사라졌다. 그리고 김씨 할아버지가 자신의 저녁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울은 잠들지 못했다. 적어도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국은 그러했다. 김영수 국장이 뒷골목에서 복귀한 순간 경찰청 전체의 가포 비상을 능가하는 코드 명조차 없는 비상 소집이 발령되었다. 모든 것은 물밑에서 극도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강철의 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뿌리를 뽑으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 김 국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박간의 순대국밥을 중심으로 한 반경 5km의 모든 CCTV 영상, 그리고 지난 3년간 신사동 일대에서 발생한 모든 폭력 및 협박 사건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찾아낼 저놈들 배우, 자금줄, 연계된 정치인, 검찰, 경찰, 싹 다 한 놈도 남김없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저 동네 사채업자 수준이 아니었다. 미래 캐피탈이라는 합법적인 간판을 내건 그 조직은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불법 도박장을 장악하고 그 자금으로 정치권 로비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거대 기업형 조폭이었다. 그들이 박 사장에게 저지른 짓은 거대한 악의 제국이 저지른 수천 건의 범죄 중 가장 말단에 불과했다. 이런 쓰레기들이. 김 국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치를 떨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그들의 범죄 행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본사 건물이 김철민이 거주하는 낡은 빌라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전설적인 영웅의 턱 밑에서 이런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6시 정각, 작전명 강철의 비가 시작되었다. 경찰청 보안국 직속 대테러 특공대 KNP SWAT와 광역수사대 정예 요원
수백 명이 서울 시내 30여 곳에 동시에 투입되었다. 미래 캐피탈 본사, 회장의 강남 최고급 아파트, 자금 세탁을 담당하던 유령 회사, 사무실,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모든 유흥업소에 문신 남자의 형님으로 불리던 미래 캐피탈의 실제 대표 백 사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실에서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다. 그는 자신이 왜 체포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화 변호사, 내 변호사 불러. 그의 앞에 선 것은 김영수 국장이었다. 김 국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어젯밤 김철민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선을 넘었더군. 압수수색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체였다. 요원들은 벽을 부수고 바닥을 뜯어내며 숨겨진 이중 장부와 불법 무기, 마약까지 찾아냈다. 그들의 모든 자금줄이 동결되었고 서버는 통째로 압수되었다. 백 사장과 연계되어 있던 지역 경찰서 간부 몇몇은 그날 아침 출근과 동시에 직위 해제 및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언론이 이 거대한 움직임을 눈치챘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아침 9시 뉴스. 모든 채널의 헤드라인은 하나로 통일되었다. 속보 경찰. 사상 최대 규모 기업형 조폭 미래 캐피탈 전격 와해. 수백 명 검거. 박 사장과 딸 민지는 경찰이 제공한 안전가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어젯밤 그들을 정중하게 모셨던 검은 정장의 요원이 다시 찾아왔다. 박 사장님, 따님,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가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요원의 차를 타고 자신들의 가게로 돌아왔다. 밖간의 순대국밥, 뒷문은 여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어젯밤의 지옥도 같았던 흔적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핏자국도, 부서진 야구 방망이도, 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의 고요함 같았다. 민지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은 TV를 켰다. 화면 가득 미래 캐피탈의 와해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던 그 조직이 단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져 버린 것이다. 박 사장은 TV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이었다. 그는 박 사장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박 사장님, 미래 캐피탈과의 모든 불법 채무 계약은 오늘부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빚이 없어졌다. 지옥이 끝났다. 그리고 수사관이 덧붙였다. 사장님은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피해자이십니다. 24시간 밀착 경호가 수정하겠습니다. 이 신사동 전체가 당분간 특별치안구역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수사관이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부녀 단둘만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박 사장은 대답 없이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거대한 가마솥 밑에 불을 붙였다. 활활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묵묵히 새로운 뼈를 고고 팔을 썰기 시작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일상.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순대국밥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가 강철의 손이라 불리는 그 노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신사동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밤늦게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불량배들이 사라졌고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몰던 폭주족들도 자취를 감췄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경찰이 대대적으로 범죄 소탕을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김철민은 다시 그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등산 재킷을 입고 있었다. 가슴팍에 난 작은 담배 구멍은 그대로였다. 그는 오후 늦게 우유와 두부가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에 그 골목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밖간의 순대국밥에서는 구수한 뼈 국물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다. 편의점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다. 평소라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아르바이트생이 김철민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김철민은 그 과도한 인사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대꾸 없이 우유와 두부를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다. 아르바이트생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물건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바코드를 찍었다. 그의 삼촌이 이 동네 파출소 소속 경사였고 어젯밤 그 일이 있은 후 삼촌이 그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할아버지 보거든 숨도 크게 쉬지 마라. 그분은 그냥 신이시다. 김철민은 거스름돈을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그가 편의점 앞을 지나자 구석에서 모여 담배를 피우려던 교복 입은 고등학생 서너 명이 그를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 노인에게서는 아무런 위압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능이 경고했다. 저 사람은 위험하다. 야, 뭐야? 몰라. 그냥 인사박자. 학생들은 일제히 피우려던 담배를 등 뒤로 감추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철민은 그들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골목 어귀에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 순대국밥 진냄새가 섞인 평화로운 공기. 김철민은 자신의 낡은 빌라로 들어섰다. 그의 조용한 노후, 그것은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평화를 되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등 뒤로 신사동의 새로운 질서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미래 캐피탈이라는 거대하게 제국이 하룻밤 만에 무너진 충격은 신사동 뒷골목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경찰의 사상 최대 조폭 소탕 작전이라며 대서특필했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한 노인의 전화 한 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지 못했다. 신사동 뒷골목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던 불량배들과 취객들의 고성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부, 혹은 친구들과 웃으며 귀가하는 대학생들의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채워졌다. 보이지 않는 질서가 이 동네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박간의 순대국밥이 있었다. 그날의 악몽 이후 박 사장과 딸 민지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 아래 가게를 재정비했다.
부서졌던 뒷문은 튼튼한 새 문으로 교체되었고 가게 내부는 구석구석 쓸고 닦아 반짝거렸다. 박 사장의 빚은 불법 채권으로 전액 무효 처리되었다. 지옥은 끝났다. 저녁 7시.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었다. 사장님, 여기 국밥 한 그릇 추가요. 민지 학생, 오늘은 더 예뻐졌네. 활기찬 목소리들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박 사장은 쉴 새 없이 땀을 닦으며 육수를 퍼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 대신 1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이 넘쳤다. 딸랑.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다. 그 소리에 홀을 바쁘게 오가던 민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버렸다. 낡은 암록색 등산 재킷, 가슴팍에는 작은 담배빵 자국이 선명했다. 편의점 봉투 대신 오늘은 그저 저녁 식사를 하러 온 듯한 빈손이었다. 김철민이었다. 가게 안의 소란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그날 밤의 일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도 이 동네에서 김씨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몇몇 테이블의 손님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숟가락질을 멈추고 경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훔쳐보았다. 김철민은 그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어있는 구석 자리를 찾아가 묵묵히 앉았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등이 살짝 굽고 말수가 적은 평범한 동네 노인 그 자체였다. 민지가 황급히 물수건을 들고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감사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니, 어르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김철민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 한 그릇 주시게. 보통으로 그는 메뉴판을 볼 필요도 없다는 듯 말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민지는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주방 안에서 국밥을 말고 있던 박 사장은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빠, 저기, 그분이 오셨어. 박 사장의 눈이 커졌다. 그는 국자를 든 채로 주방 입구에서 홀을 내다보았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 박 사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는 딸에게 국자를 넘겼다. 내가 이거 마저 좀 말고 있어.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육수손 옆에 따로 끓고 있던 작은 냄비를 살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시장에서 가장 좋은 콩으로 직접 만들어둔 뽀얀 손두부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다. 잠시 후 박 사장이 직접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하지만 쟁반 위에 들린 것은 순대국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갓 데쳐내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손두부 한 모와 잘 익은 묵은지를 볶아낸 김치볶음이었다. 메뉴판에는 없는, 오직 귀한 손님을 위해 따로 준비해둔 특별한 음식이었다. 선생님. 박 사장이 김철민의 테이블 앞에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집중되었다. 이건 메뉴에 없는 겁니다. 김철민은 묵묵히 김이 피어오르는 두부를 내려다보았다. 그날 사가셨던 두부가 생각나서 박 사장이 말을 이었다. 이건 저희 부녀의, 아니, 저희 가게의 성의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박 사장은 쟁반을 내려놓고는 금방이라도 다시 큰 절을 올릴 기세로 허리를 숙이려 했다. 사장님. 김철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박 사장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앉으시죠. 김철민이 맞은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 아닙니다. 손님들,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젖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김철민은 젓가락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점을 집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고소한 콩의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천천히 두부를 음미한 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맛있군요. 그 한마디에 박 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선생님, 저희는 그냥 이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철민이 박 사장의 말을 막았다.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지키고 불과 며칠 전 거한들의 뼈를 부쉈던 그 강철의 손이었다. 사장님, 그가 입을 열었다. 진정한 힘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박 사장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다. 저놈들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뼈를 부수는 것. 그건 힘이 아닙니다. 김철민이 덤덤하게 말했다. 그건 그저 폭력일 뿐이지. 그 힘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망가뜨릴 뿐이죠. 그의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다. 웃으며 국밥을 먹는 가족. 하루의 피로를 풀며 소주잔을 기울이는 직장인들. 씩씩하게 서빙을 하는 민지의 모습. 진정한 힘은 부수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입니다. 김철민은 다시 따뜻한 두부 한 점을 가리켰다.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매일 아침 일어나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이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내는 그 일상, 그 평범함을 지켜내는 힘.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는 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사장님이 그 힘을 계속 쓰실 수 있도록 방해되는 쓰레기들을 조금 치워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철민이 말했다. 대신 지금처럼 맛있는 국밥과 두부를 계속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동네를 지키는 사장님의 방식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한 일에 대한 최고의 보답입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앞치마 자락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철민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이번에는 공포나 경외가 아닌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감사가 담긴 인사였다. 박 사장이 주방으로 돌아가자 김철민은 곧이어 나온 순대국밥 한 그릇을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비워냈다. 그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자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철민은 그들에게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민지가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어떻게 돈을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김철민이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손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도리이기도 하고 그는
민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노인은 다시 밤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평화로웠고 공기는 구수한 국밥지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김철민은 낡은 등산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의 조용한 노후는 계속될 것이다. 다만 이제는 그가 지켜낸 평화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강철의 손은 다시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남긴 것은 공포와 파괴가 아닌 따뜻한 두부 한 모와 다시 시작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여기서부터 나레이션이 시작됩니다. 한국어로 작성. 오늘 강철의 손, 김철민 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힘없는 노인이라고, 혹은 어리고 약해 보이는 여성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지혜는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는 숨겨진 영웅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김철민 님과 같은 힘을 가지고 그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면 과연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통쾌한 사이다 같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